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Let's celebrate, celebrate good times, come on now, na na na. 김혜민의 이슈 앤 피플. 고객님, 신상입니다. 신상 언박싱. 2018년 포보스는 인구의 고령화가 기업에게 축복이 될 것이라고 예견했습니다. 이코노미스트 역시 나이든 소비자들이 경영의 지평을 바꿀 것이라는 예언 섞인 주장을 내놓기도 했고요. 나이든 소비자들이 트렌드를 주도하고 큰손이 되어가고 있습니다. 저도 요즘에 이런 시대적 흐름에 굉장히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만나게 된 책인데요. 고령화 트렌드와 시장과 기업의 기회를 담은 책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이 책의 내용으로 오늘 신상 언박싱 함께하겠습니다. 이 책을 쓴 작가시죠. 에이지랩 코리아의 이동우 대표 나오셨어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트렌드의 변화를 이야기하려면 네. 먼저 생각의 변화에 대해서 좀 짚어봐야 될 것 같아요. 개념의 변화. 네. 나이 드는 것 혹은 나이 든 사람에 대한 인식이 변했죠. 생각은 나중에 바뀌는 것 같고요. 아 그래요? 트렌드가 먼저입니까 그러면? 요즘엔 좀 그렇지 않을까 싶어요. 트렌드가 바뀌고 그다음에 생각이 바뀐다. 그럼 트렌드를 그 부분에 대한 네네. 어떤 학문적인 연구가 음. 뒤따른다고 봐야죠. 그렇군요. 근데 지금 사실은 이제 오늘 말씀드릴 주제가 이 시니어 관련한 건데 네. 요즘에 그 시니어라고 하면 참 애매합니다. 사실은 호칭은 여러 개가 있어요. 고령자가 있고 노령자도 있고, 그러니까 통계청에서는 고령자라고 써요. 네. 그리고 행정기관에서는 보통 어르신이라는 걸 많이 맞아요. 쓰죠. 저도 방송에서 어르신이라고 많이 예. 호칭해요. 또 시니어가 있고 액티브 시니어가 있고 사실 이게 어느 것 하나로도 통일되어 있지는 않고요. 그다음에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라 다른 나라도 역시 마찬가지더라고요. 왜 그래요? 그러니까 영어로 보면 엘더리 피플이 있고 시니어라는 말이 또 있는데요. 엘더리 피플을 우리나라 말로 바꾸면 고령자, 또 다른 말로 하면 늙은이. 늙은이의 반대말은 또 젊은이. 그러니까 젊은이의 반대말하면 늙은이인데 늙은이 하면 좀 왠지 좀 그런 말은 좀 쓰기가 기분이 그래요. 좀 상해요. 그래서 외국에서도 엘더리 피플보다는 시니어라는 말을 좀 더 많이 쓰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이런 호칭도 아직 통일되어 있지 않았는데 이게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냐면 지금 전 세계가 5세대가 공존하고 있다 저는 그렇게 표현하거든요. 5세대가. 네, 5세대가 지금 현재 살아 있습니다. 근데 지금 시니어들의 수명이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나게 되면 저는 금세기 말에 이르면 7세대가 공존할 수도 있다라고 저는 이야기합니다. 아, 예. 그러면 어디에 기업이 포커스를 맞춰야 할지가 그 기업의 성격을 결정할 수도 있겠네요. 그게 가장 큰 문제죠. 보통 기업들은 지난 한 200년간 어떻게 행동을 해왔냐면 네. 늘 새로운 세대가 태어나니까 그 새로운 세대의 타겟을 맞춰서 행동을 해왔어요. 근데 지금은 새로운 세대의 타겟을 할 게 아니라 지금 살아있는 이 시니어들이 전 세계적으로 보면 압도적으로 부를 더 많이 갖고 있고 일본 같은 경우는 65세 이상이 65%의 부를 갖고 있다고 하거든요. 우리나라도 크게 다르지 않을 거예요. 때문에 전 세계적인 현상이 이렇고 그리고 기대 수명이 늘어났기 때문에 이제는 젊은 세대에 더 집중을 하는 것보다 나이 든 사람들에게 더 집중을 해야 된다. 이 얘기는 저 말고 또 누가 했냐면 그 펜실베니아 대학교의 마우로 기행 교수라고 있는데요. 네. 저희 책에도 썼지만 2030 추계 전환이라는 책을 낸 저자이기도 해요. 네. 근데 그 저자가 2030년이 되면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네. 그래서 제가 지금 트렌드가 먼저 등장하고 생각이 바뀐다라고 아하. 말씀드린 게 바로 이런 지점인데 생각이 바뀌는 건 어떻게 바뀌냐면 나이 듦과 젊음에 대한 생각이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듦은 곧 나약하다, 노쇠하다 이런 의미가 아니고 젊다는 것은 활기차다는 의미가 아닐 수도 있다. 그러니까 나이 듦에 대한 기본적인 사람들의 생각이 다 바뀌게 된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지금 얼마 남지 않았어요. 그러니까 지금 작가님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시니어의 상황과 조건이 먼저 바뀌었고 네, 그러다 보니 트렌드가 변했고 그러다 보니 사람들의 인식과 생각까지 바뀐 그렇죠. 지금 이런 흐름으로 다가온 거예요. 예, 아까 우리 용어들에 대한 이야기도 기존에 있는 용어도 좀 정리 안 되고 있는데 새로운 이런 현상을 반영하는 용어들도 많이 생겼잖아요. 맞아요. 욜드? 이게 뭐예요? 욜드, 영 올드의 줄임말이기는 하고요. 아, 네. 젊은 노인들이라고 할 수 있죠. 어떤 뉴스에서는 65세까지를 유엔에서 청년으로 맞아요. 규정하고 있다는 얘기가 있잖아요. 저희 연구팀에서 한번 찾아봤는데 네. 저희는 아직 못 찾았어요. 그래서 이게 이른바 뭐 가짜 뉴스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이 들기도 하는. 소원 뉴스 아닙니까? 소원 뉴스. 그러니까 희망사항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이 들고. 네. 그다음에 액티브 시니어라는 말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시카고 대학교의 버니스 류 같은 교수가 만든 말이에요. 네. 그리고 58이라는 말이 또 있습니다. 이거 58 세대 아니에요? 우리 58 세대? 그렇죠. 이게 묘하게 좀 그렇게 네. 맞아 떨어지는데요. 그 old people with active loves예요. 아, 그거의 약자가 약자입니다. 58이에요. 예, 니시무라 아키라가 여자의 지갑을 열게 하라라는 책에서 이제 등장했던 용어이고요. 아무튼 보면 40에서 49세 정도를 프리 시니어라고 부르고 네. 50에서 75세 정도를 액티브 시니어라고 부릅니다. 아. 그러니까 요즘에 75세 이상이신 분들을 조사를 해봐도 실제 미국에서 조사를 해봤는데 퓨 리서치 센터에서 했거든요. 당신 늙었느냐? 그랬더니 나는 늙지 않았다라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대부분이었고 75세 이상. 나는 늙었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35세. 아, 35세. 아니 35%예요. 35%가요? 말씀 네. 잘못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러니까 우리나라에 그 김영석 교수님 계시잖아요. 네, 김영석 교수님. 그 김영석 교수님의 강의를 저도 들어본 적이 있는데 그분 강의하실 때 75세 정도가 되니까 본인이 철들었다라는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신 적이 있거든요. 이제 어른이 됐다. 예. 그러니까 사실 그 말이 와닿는 그 지점이 사실은 그렇네요. 있더라고요. 그럼 작가님은 어떻게 이 시니어 트렌드를 연구하게 되셨어요? 저는 아직 뭐 이 액티브 시니어에 들어가 있지 않은 세대이기는 한데 저희 어머니께서도 사실은 그 뭐 치매 증상도 있으시고 아하, 그래서 그렇군요. 굉장히 좀 고생을 많이 하셨어요. 그렇군요. 지금 현재는 요양원에 계시거든요. 근데 요양원 들어가시기 전에 병원도 오래 다니셨고 그 다니다 보니까 이게 너무나 힘든 일이라는 것을 그럴 것 같아요. 직접 깨닫게 보고 됐어요. 나면. 그러니까 예를 들면 서울시 요양센터가 있을 거예요. 근데 거기는 등급을 받고 대기줄을 서게 되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보호자들 사이에서 하는 얘기인데 그분이 당신이 돌아가실 때까지 들어가지 못한다. 왜냐하면 대기자가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은 그게 현실이기도 하고 우리나라의 상황들이 너무나 그러니까 들여다보게 된 거죠. 우리나라 상황들이 중국과 일본에서 하는 것보다도 훨씬 더 많이 뒤처져 있고 그리고 서구 선진국들에 비해서는 훨씬 더 많이 진짜 너무 많이 후진국처럼 보이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이 시니어를 대상으로 기업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사회가 어떤 인식을 가져야 되는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연구를 하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니까 대사회적으로는 초고령 사회 진입을 눈앞에 두고 있고 네. 또 개인적으로는 부모님의 그런 어려운 시간들을 맞닥뜨려 보니 이제 곧 내 얘기가 될 것 같고. 예, 그건 개인적인 경험이죠. 그렇죠. 근데 예. 그 개인적인 경험이 작가님뿐만 아니라 예. 대부분이 했고 앞으로 할 경험 아니겠어요? 그런 경험을 하던 중에 이 고려대학교에서 이제 제안이 와서 그쪽에 이제 고령사회연구센터장을 맡게 됐고 이 책을 내게 된 거죠. 그랬군요. 이 책에서 에이지 프렌들리라는 개념이 네.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어떤 정의입니까? 이 에이지 프렌들리라고 하는 개념은 원래는 그 WHO에서 이제 먼저 만든 용어이긴 한데요. 그 WHO에서 GNAFCC라고 하는 그 사이트가 있어요. 그러니까 찾아보면 우리가 구글 검색에서도 다 찾을 수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글로벌 네트워크 에이지 프렌들리 시티 앤 커뮤니티의 약자입니다. 네. 그러니까 WHO에서 볼 때 이게 이제 WHO는 보통 건강과 질병에 대한 것만 다루었지만 전 세계적으로 볼 때 지금 선진국들이 너무나 빠르게 고령화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가만히 놔뒀을 때 문제가 생기는 것이 뻔하거든요.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 문제는 더 심각해질 텐데 전 세계 면적의 1% 도시가 차지하고 있는 게 전 세계 면적의 1%예요. 근데 1% 지역 안에 지금 52%가 살아요. 네. 근데 앞으로 20년이 지나면 그 1% 지역의 70% 정도가 살게 돼요. 그렇군요. 문제는 그 지역에 사는 사람들 대부분이 나이 들 수 있다는 거예요. 음흠. 그러니까 사회학자들이 그동안 간과해 왔던 것 중에 하나가 도시에 살게 되면 3세대가 됐을 때 결혼을 잘 하지 않고 아이를 잘 낳지 않고 경쟁 압력이 높아지고 취직이 힘들어지고 이 현상을 70년대부터 80년대에 찾아냈거든요. 근데 그 뒤로 이 후진국들, 그러니까 개발도상국들은 이 부분에 대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했기 때문에 네. 사실 프랑스나 영국 같은 경우는 각각 고령사회에 진입하는데 123년 또는 80년이 걸렸어요. 그런데 사실은 이 후진국 또는 후진국에서 개발도상국으로 올라갔던 나라들은 개발을 많이 하게 되면서 이제 뭐 산화 제한을 했었잖아요. 네. 근데 그런 것들이 사실은 나중에 후폭풍을 맞게 된 거죠. 그렇겠네요. 지금도 중국 같은 경우는 산화 제한을 풀어버렸습니다. 왜냐하면 생산 가능 인구가 줄어들기 때문이거든요. 근데 우리나라도 인구가 지금 줄기 시작했고 그다음에 아이들은 너무나 태어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고령화 속도가 좀 더 빨라질 거고요. 저희 책에서는 2025년에 초고령 사회가 된다. 네. 사실 그건 통계청의 예측이에요. 그런데 맞습니다. 저희 팀의 예측은 뭐였냐면 2024년에는 초고령 사회에 진입할 것이다. 초고령 사회라 함은 그러니까 65세 이상 인구가 20%가 되었을 때 네. 그러니까 초고령 사회가 되는 거고요. 인구 지금 구성에 있어서 어마어마한 차지를 하는 65% 예요. 거죠. 그러죠. 65세 이상이. 물론 왜 65%냐 네. 왜 이것도 사실은 그 문제가 되는데요. 왜냐하면 이 역사적으로 따져보면 폰 오토 비스마르크라는 그 옛날에 독일의 재상이 있었어요. 근데 그 사람이 18세기 1800년대 중반에 그 나이 때였거든요. 그 자기의 나이가 65세였습니다. 네네. 그래서 그때 고령자들의 연금 제도를 만들 때 네. 자신의 나이가 65세니까 그 나이에 똑같이 네. 그러니까 고령자 연금보험 제도를 만든 거예요. 그 당시요. 네, 근데 지금 우리 국민연금 65세부터 아니에요? 맞아요. 네. 그게 왜 그러냐면 그게 독일의 제도를 그대로 미국이 그 당시에 베껴왔고 네. 그다음에 미국에서 이제 만들어지면서 사실 전 세계로 퍼져게 된 케이스가 됐는데요. 근데 비스마르크가 나중에 70세가 넘었을 때는 그 나이를 좀 70세 이상으로 바꿨다가 다시 비스마르크가 사망한 뒤에는 다시 65세로 내려앉게 됐습니다. 그랬군요. 그래서 지금은 65세 이상이 기준이 돼서 인구의 어느 정도로 차지하느냐로 뭐 초고령 사회, 고령 사회 이렇게 나누고 네. 있고 우리나라는 2024년으로 예. 지금 예측을 작가님 하고 계세요. 통계청에서는 2025년으로 25년이라고 보고 하고 있습니다. 있고요. 자, 그러면 이제 이 시장과 기업에서는 이 인구의 4분의 1이 65% 이상이기 예. 때문에 65세 이상이기 네. 때문에 집중해서 볼 수밖에 없을 텐데 이 책에 그래서 이 시니어 트렌드에 대한 다양한 분석과 예시가 많이 나오더라고요. 저도 굉장히 흥미롭게 봤는데 그중에 제가 굉장히 흥미롭게 봤던 게 주거 형태가 바뀌는 거예요. 왜냐하면 저도 네. 늘 생각하거든요. 일단 양로원 너무 가기 싫고 요양원 너무 가기 맞아요. 싫고 자식들하고 절대 갖고 살고 싶지 않고 근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1인 가구들이 늘어나기 때문에 네. 앞으로 시니어 1인 가구들도 늘어나지 않겠어요? 네. 그럼 주거 형태가 달라지겠죠? 달라지고 집값도 달라질 거예요. 어허. 그게 예를 들면 80년대와 지금 2020년대 네. 그리고 2060년으로 한번 정해볼까요? 2060년에 우리나라 인구 중에 65세를 넘는 사람이 49%가 44%가 그럴 거예요. 근데 수명은 더 길어질 거거든요. 그런데 그때가 되면 평균 나이가 65세가 넘습니다. 그럼 그때 가서도 지금처럼 아파트가 이렇게 비쌀까를 한번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요. 왜냐하면 인구가 줄어들고 그렇겠죠. 인구가 줄어들고 산업이 아마 많이 바뀔 거예요. 산업 구조가 많이 바뀔 겁니다. 그러면 지금의 집값이 아닐 수도 있죠. 그럼 그때 당시에는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느냐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부터라도 우리 사회는 무엇을 준비해야 되냐면 상상 속의 미래를 그려봐야 되는 거예요. 도시에 보면 우리가 도시에 거슬러 다닐 때 지금 젊은 사람들이 많이 보이지만
앞으로 20년 또 30년 지나게 되면 훨씬 더 나이 많은 사람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당장 문제가 되는 거는 직업에 대한 문제일 수 있고 그리고 주거의 문제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 여러 사례를 네. 소개하셨는데 저는 일본 사례가 되게 인상 깊었어요. 세븐 각자 세븐. 세븐. 예. 네. 이게 어떤 거죠? 아무래도 여성이시기 때문에 네. 그런 거에 관심이 있으셨는지 모르겠는데 네, 네. 각 나라마다 좀 다른 것 같아요. 근데 일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독특한 문화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게 화제가 되기도 했었는데요. 7명의 그 여성들이 남편들은 이제 돌아가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 여성들이 가까운 지역에 네. 바로 문 나서서 길만 건너면 바로 다른 사람 집에 들어갈 수 있는 정도의 가까운 거리에 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모임도 갖고 그다음에 뭐 강사를 불러서 이제 뭐 이벤트도 하고 파티도 네. 하고 네. 그런 모임을 갖고 있는 데가 있습니다. 프랑스 같은 경우는 대학생과 이게 집을 공유하는 그런 게 있어요. 우리나라도 물론 있기는 한데 잘 활성화되어 있지 않은데 외국에선 그게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미국은 좀 거대해요. 땅이 좀 크기 때문에 플로리다에 보면 그 더 빌리지스라고 있는데요. 거기는 골프장만 안에 한 60여 개 정도가 있다고 하고요. 그리고 집도 그렇게 비싸지 않습니다. 나 임대로 들어가는데 네. 근데 그 안에서는 골프 카트를 다 타고 다닐 수 있고 병원과 약국과 식당이 다 들어가 있는 그런 거대한 시니어 타운이 있기도 합니다. 우리나라 여의도 면적이 한 80배 정도 와, 돼요. 대단하네요. 예. 그러니까 우리나라도 현재 시니어타운이 있긴 한데 네. 이제 그게 돈 많은 사람들만 이용할 수 있는 기관이라는 시설이라는 생각들이 많고 현실이 그렇잖아요. 네, 그러니까 네, 저는 그건 꿈도 못 꾸고 네, 저는 아까 일본 사례 이야기 조금 더 덧붙이면 이 책에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자립과 공생이 이 각자 세븐 네. 여기에 핵심어고 서로를 지켜주지만 간병은 하지 않는다 등의 규칙을 세웠고 맞아요. 월 1회 이벤트를 갖고 생일 파티를 열어주고 주 1회는 만난다. 수시로 이메일을 소통하며 함께 여행도 한다. 하지만 의무사항은 아니다. 적당한 거리감을 두고 따로 함께 살아가는 것이 이들의 스타일이다. 네. 저는 이게 이제 제 연령대에 사람들이 이제 나이가 들면 이런 식의 거주 형태들이 많아지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굉장히 좋았어요. 예, 그래서 우리나라의 기업 중에 네. 그 새로운 시니어 타운을 기획하고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이미. 예, 그래서 한미글로벌이라는 회사에서도 위례지구에다가 그런 걸 기획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새로운 그 서민들도 갈 수 있는 그런 시니어 타운이 필요합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비싸요. 지금은 네. 너무 비싸고. 그리고 앞으로 인구가 엄청나게 많아지는 거잖아요. 고령화 인구가. 맞아요. 그러면 그리고 보급형이 생겨야죠. 1인 가구가 더 많아질 거예요. 맞아요. 예. 앞으로는 더더욱. 예, 그러니까 그런 타운들이 좀 전략적으로 만들어질 필요가 있는데 분명히 몇 년 안에 그런 초고령 사회를 맞이하게 되니까 네. 사회 전반적으로 이런 공감대가 만들어지면 그런 주거 문화가 좀 바뀌지 않을까 네. 생각됩니다. 나이 들어서 가장 걱정이 이제 주거 문제 또 하나는 건강 문제 아니겠어요. 네, 네. 그래서 여기서도 여러 가지 이제 건강 지킬 수 있는 방법 또 사업을 소개해 주셨는데 저는 이 걷기 운동, 네. 이 걷기 운동과 파생된 여러 사업들이 굉장히 재밌었어요. 혹시 예. 소개해 주실 만한 거 있으세요? 저희도 찾아보면서 꽤 놀랐는데요. 네. 그 걷기 관련한 자격증이 자격증이 있어요. 예, 자격증이 있습니다. 자격증이 한 82개 정도 되더라고요. 우리나라요? 예. 그러니까 이게 공인이 아니고 네. 그러니까 등록하는 건데요. 네네. 그러니까 자격증 따는 게 한 82개 정도 되고요. 예전에 둘레길 이렇게 제주도도 그렇고 그다음에 북한산 둘레길 이런 것도 있고 그래서 이 둘레길이 한참 유행했던 적이 맞아요. 있는데 제가 볼 때 그 둘레길을 유행시킨 그 주범이 시니어가 아닌가 싶어요. 맞죠. 그렇죠. 예, 그럴 수 있죠. 그렇죠. 그래서 이 한참 둘레길에 대한 인기가 많이 높아졌던 것도 그렇고 이제는 그냥 걷는 것이 아니라 제대로 알고 걸어야 된다라고 해서 잘 걷게 되면 몸도 마음도 치유할 수 있다라고 그럼요. 하는 그 움직임이 많은데 좀 하나 긍정적인 것은 그러니까 저희 책에 있는 회사이긴 한데 그 연골 치료제를 만든 회사가 미국에 있어요. 네. 아직까지 약을 이 대량으로 이제 상업 판매를 시작하진 않았고 지금 임상 실험 중인데요. 경구 투여를 하게 되면 연골이 재생되는 게 이미 확인되었거든요. 그래서 2020년 12월 달에
그 회사의 기업 가치가 124억 달러 정도 되기도 했습니다. 음. 그래서 이런 회사가 만약에 연골 치료제를 실제 시판을 하게 되면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아마도 그 뭐 비아그라처럼 그런 약보다도 훨씬 더 대박 날 수 있는 그런 약이 그렇겠죠. 되지 않겠느냐. 네, 네. 그러면 많은 어른들이 아마 더 열심히 걸을 수 있는 환경이 되니까 더 건강해지겠죠. 그러네요. 그리고 관련 사업도 훨씬 더 네. 확대될 확률이 크고요. 그러면 기대 수명이 더 늘어날 거예요. 그러니까요. 자, 오늘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 함께 이야기 나눴는데요. 마지막으로 우리가 이 초고령 사회를 갈 수밖에 없잖아요. 네. 가면서 좀 가져야 하는 마음이나 각오가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산업과 상관없이 우리 개인이요. 우선 그 어르신들이 과거와는 다르게 네. 이제는 각자가 욕망과 이 꿈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들을 한 개인으로 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더 이상 나약한 보호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가 아닐 수 있다라는 생각을 좀 해보고 우리가 좀 그들을 봤으면 좋겠고요. 어허, 우리도 또 빨리 늙잖아요. 그럼요. 예, 그런데 사회 전체가 이런 공감대를 갖고 있어야만 어떤 회사들이나 기업들이나 이런 데서도 새로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낼 수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감대가 만들어지지 않으면 기업들도 뭔가 제품을 만들었을 때 출시하지 않는 그런 경우를 저는 많이 목격을 했습니다. 최근에. 때문에 사회적 공감대가 먼저 생기는 것이 가장 우선순위라고 맞아요. 생각합니다. 아니 저도 말씀 들으면서 기업들은 이미 발맞춰서 지금 막 나가고 있는데 제도나 인식이 안 따라주면 완전히 부익부 빈익빈이 이 시니어 사이에서 더 고착화될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네, 네. 그러니까 비싼 실버타운도 있어야 되지만 말씀하신 대로 보급형 실버타운도 있어야 되고 그리고 빈곤한 어르신들을 위한 실버타운도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맞아요. 알겠습니다. 그래서 이 책에도 노인도 노인 취급을 싫어한다. 노인도 욕망이 모두 다르다. 네. 노인은 애완견이나 어린애가 아니다. 이걸 전제하고 이 문제들을 바라봐야 된다라는 이야기를 네. 써주셨습니다. 자, 오늘 신상 언박싱 2022 대한민국이 열광할 시니어 트렌드의 저자 이동우 에이지랩 코리아 대표와 함께 이야기 나눴습니다. 대표님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